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04페이지 세액공제 볼게요. 그 세액공제를 하기 전에 앞에 그 강의들이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앞에 강의가 작년 강의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작년에 제가 워낙 열심히 찍어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핑계고 그 큰 차이는 없는데 그 개정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교재 594페이지 보시면은 594페이지 그 가운데 3번에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15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는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그 옛날에는 생산직 근로자만 비과세였는데 올해는 또 개정이 돼가지고 생산직 근로자 이외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도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뀐 거는 뭐 대상이 생산직 근로자 이외의 자들도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금액만 월정액 급여 190만 원, 150에서 190으로 바뀐 거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595페이지 보시면은 그 8번에 직무발명 보상금 있죠. 비과세 항목 중에서 이거 제가 작년 책에는 안 넣었었는데 그 시험에 한번 이론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 원 이하의 금액. 직무발명 보상금은 3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돼요. 9번에 기타 법정의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있느냐?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은 작년 강의 봐오셔도 전혀 무리 없을 거예요. 똑같아요. 자, 바로 604페이지 세액공제 볼게요. 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부터 설명을 해볼게. 604페이지 하단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1950이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35만 원을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15만 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소득공제 10만 원을 빼가지고 가표가 나왔어요. 가세표준이 5만 원. 여기 세율 6%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3천 원이 나왔죠. 그럼 소득공제 10만 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세금 절약 효과가 얼마가 있어요? 세금 절약 효과가 10만 원에 6%만큼 빠진 거죠. 6천 원만큼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만큼 안 빠졌으면 15만 원의 6%인 9천 원만큼의 세금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차익분인 6천 원만큼의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득공제는 세금의 혜택이 소득에서 빼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빼앗은 금액이 세율의 효과만큼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구호소득자다. 세율 구간이 42%짜리다. 42%인 사람은 세금 절약 효과가 4만 2천 원이 있는 거지. 누구한테 더 유리한 제도예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다 개정이 됐어요. 소득공제에 있었던 항목들을 어디로 다 내려보냈냐면요, 세액공제 쪽으로 거의 다 내려보냈어요. 세액공제는 바로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괄적으로 만약에 지출한 금액이 10만 원이었다. 그럼 한 12%에서 15% 사이 요 정도에서 빼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고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자들한테 더 유리한 제도겠죠. 세율 구간이 6%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소득에서 빠지면 6%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는데 세액에서 빠지면 12%에서 혹은 15%까지 절약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빠지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거. 자, 그럼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604페이지 상단에 표가 있잖아요. 자, 표가 있는데 그 소득세법에 동그라미 3번에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건 오타예요. 좀 지우세요. 그건 지우시고 없어졌어요. 상단에 표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 605페이지 1번에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있죠.
그럼 무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로소득세 공제는 어떤 거냐면요. 근로자들이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왜냐면은 사업소득자들은 소득을 어느 정도 축소 신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경비 같은 것도 좀 터무니없는 경비도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100%다 드러나죠. 예, 그래서 세금을 좀 깎아줘요. 예, 그게 근로소득세 공제. 근데 몰라도 돼요, 식은. 자, 그다음 2번에 자녀세 공제.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예, 자녀가 있으면 세금 깎아줘요. 먼저 기본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녀 1명이 있으면은 15만 원, 자녀 2명이 있으면 30만 원, 자녀 3명이 있으면은 30에다가 30을 추가해서 60만 원 공제해줘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자녀 세액 공제고, 주의해야 될 게 자녀 있죠. 자녀 한 명당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이거는 자녀가 일단은 나이가 돼야 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녀라고 하는 거는 직계 비속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직계 비속은 손자하고 손녀도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녀 세액 공제의 자녀는 손자 손녀는 아니에요. 손자 손녀는 자녀는 아니에요. 직계 비속인 거지.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는 봐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먼저 기본 자녀세액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출산 입양세액 공제가 있어요. 애가 태어난 그 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금 좀 깎아주는 건데, 첫째가 태어나면 30, 357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50, 셋째가 태어나면 70만 원 깎아줘요. 금액 같은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 세액 공제가 되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6세 이하 다자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으면은 무시하세요. 없어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06페이지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볼게요. 자, 국내에서 운영되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공적연금이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개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어요. 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걸 이야기하겠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예, 그런 걸 이야기해요. 예, 공적연금은 소득공제에서 배웠죠. 소득공제, 불입한 금액 전액 다 공제가 돼요.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자, 얼마가 공제가 되느냐? 거기 봤을 때 거기 세액공제액이 나와 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서 1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액공제액이 얘는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불입액의 12%에서 15% 이렇게 공제가 돼요. 자, 근데 불입액은 한도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별표일에 한도가 그 미니멈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서 뭐 400만 원 또는 300만 원. 300만 원은 뭐 총급액 1.2억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 그래서 뭐 맥시멈 70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얘는 400까지 최대한. 추가로 퇴직연금 불입하면 얘 추가로 30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700까지 한도가 얘 두 개 더한 금액이 700을 넘으면 안 돼요. 700에 12%, 15%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소득이 좀 더 낮으면은 15% 적용을 해줘요. 근데 되게 복잡하죠. 뭐 불입액이 한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공제율이 얼마냐. 저도 맨날 까먹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 깎아주는 거,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그 공제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 납입액의 한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그것만 알면 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부양가족권은 되지 않고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그것만 외우면은 시험에서 절대로 얘 때문에 틀릴 리는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6페이지 4번에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건 칠판 지우고 볼게요. 자, 4번에 특별세액공제인데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특별소득공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에 다 있었던 건데 이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로 분류가 된 건데 이 특별공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 자,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주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부금공제. 이 5가지가 특별공제예요.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 자, 그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일반 보장성 보험. 세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주택이 있고 기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소득공제였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불입한 금액이 얘는 다 소득공제, 전액 다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보험료 불입하면은 세금 좀 깎아줘요. 의료비하고 교육비 얘도 세액공제. 그 다음에 기부금도 세액공제.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주택은 앞에서 배웠죠. 얘는 소득공제예요.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울게 특별공제에서 요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4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606페이지 그 특별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돼 있죠. 표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무시.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험료 세액공제 있죠.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보험료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건강하고 고용보험. 이거는 소득공제. 지금 배울 거 아니죠?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일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2% 세액 공제해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해줘요. 그럼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2% 일반은, 장애인은 15%인데 뭐 이 공제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불입액은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 그 100만 원 한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외우세요. 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것도 공제가 돼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져요.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도 공제는 되는데 부양가족의 뭐를 따지냐면요. 나이하고 소득을 따진다. 만약에 내가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아들 나이가 20세이고 소득이 없어요. 그럼 공제가 돼요. 근데 아들이 25세예요. 소득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돼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근데 있잖아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있죠. 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나이는 안 따져요. 뭐만 따지냐면요, 소득만 따진다라는 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져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돼요. 보장성만 된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을 불입했죠. 불입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은 거를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해요. 그럼 시험에서 저축성 보험은 명확하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럼 보장성 보험 뭐냐? 내가 불입한 돈 못 돌려받는 거죠. 불입한 돈을 다 못 돌려받는 게 보장성 보험인데 시험에서 나오는 보험은 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자동차 보험 보장성이에요.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에요. 시험에서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줘요. 자,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의료비 세액공제 볼게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공제 대상 있죠. 자,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돼요. 근데 이 부양가족의 뭐는 안 따지냐면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나이도 안 따지고 뭐도 안 따지냐면요. 소득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돼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눌 때 본인하고 그 다음에 경로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 그 다음에 올해 하나 더 들어간 게 그 개정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개정해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자, 중증 질환자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들은 한도가 없이 전액 다 공제가 돼요. 한도가 없다. 한도 없이 공제. 자, 근데 1번 이외에는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얼마냐?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한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 얘들은 전액, 이외의 자들은 한도가 있다.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이 경로자는 몇 살 이상을 이야기하냐면요. 65세 이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소득 공제할 때 추가 공제 배웠죠. 그 추가 공제에서 경로 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의료비는 경로 우대가 65세 이상이라는 거. 자,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책 볼게요. 607페이지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보세요. 그게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동그라미 4번에 의료기기 있죠. 의료기구도 의료비 세액공제 돼요. 동그라미 5번 안경이 중요한데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 돼요. 연간 한도가 50만 원까지만 돼요. 그거 외워두세요. 6번에 라식 돼요. 치료 목적이잖아요. 라식은 7번에 보청기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가 있죠. 여기 중요해요. 다 외우세요.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안 돼요. 성형 목적, 그러니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안 돼요. 치료 목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되는데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안 돼요. 2번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 돼요. 뭐 보약 이런 거 안 돼요. 뭐 비타민 안 돼요. 3번에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돼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뭐 병을 치료할 목적은 아니죠. 회복을 위한 거니까 안 되고. 4번에 외국 의료기관 안 돼요. 국외에서 사용한 거 안 돼요. 그래서 의료비 관련해서는 그거 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너무 100%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공제율이나 공제액을 외우는 것보다는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608페이지 교육비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교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일반 교육비부터 볼게요. 자, 일반 교육비는 일단 본인이 지출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교육비,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가 크게 네 군데가 있다라고 할게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갈 수 있는 학교도 크게 네 군데, 유치원, 그 다음에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뭐를 따지냐면요, 나이하고 소득을 다 따지진 않고, 나이는 안 따지는데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진다. 대학생이 공제가 되니까 나이는 안 따지겠죠. 근데 소득은 따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교육시킨다. 좀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비는 되는데 취약한 이후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는데 취약한 이후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네. 6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뭐 1번에 일반 교육비가 있잖아요. 그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오른쪽에 한도액이 나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돼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죠. 그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볼게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되죠. 취약전 아동은.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수업료 및 교재비.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까지는, 대학은 안 되고, 초중고까지는 그 방과 학교 수업료, 보충수업 있잖아요.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급식비도 돼요. 다 돼요. 학교에서 지출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돼요. 교재비도 되고 다 돼요. 그 다음에 거기 60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5번에 급식비 있죠. 급식비는 초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유치원생은 급식비 안 돼요. 유치원은 급식비 안 되고 초중고등학생만 급식비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다 되는데 급식비만 안 되고, 근데 얘네들은 급식비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보통 원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초중고는 급식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6번에 교복 구입 비용 이거 알아두세요. 교복 구입 비용도 돼요. 근데 이건 중고등학생이 하나고 한도가 50만 원까지만 돼요. 얘도 50, 안경도 50이었죠. 교복도 50. 7번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예, 교과서 돼요. 그 다음에 8번 뭐 방과후 수업료. 그 다음에 그 8번의 두 번째 줄 보면 체험학습비 있죠. 체험학습비도 되는데 얘는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만 돼요. 9번에 근로자의 든든 학자금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학자금 대출 많이 받으시죠. 학자금 대출 받으면은 나중에 취업해서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취업해서 갚아 나갈 때 그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면은 만약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안 받았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본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무사인지 모르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하시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 빨간색 글씨 위주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가 있지. 1번에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설명했었죠. 2번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얘기했었고 3번에 학원비 공제 불가능. 갈로의 단 영유아 취약자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 공제 가능. 그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책의 608페이지 가운데 2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가 있죠. 이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중요한 게 이건 본인만 돼요. 부양가족 거는 안 돼요. 당연하죠. 본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인데 본인만 돼야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비지원 학원을 많이 가요. 국비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돼야 되겠죠. 수강료가 50만 원인데 국비지원이 4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본인 부담분이 10만 원이죠. 10만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돼요. 되는데 얘는 천하무적이에요. 직계전속도 되고 나이하고 소득도 안 따지고 지출하면 무조건 내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예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고 직계전속도 되고 무조건 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내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교육비 공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608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 유학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608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4번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 가가지고 그 애들 유치원이나 그 초, 중, 고, 대학 보내면은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거기 A에 보면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무조건 돼요. 예, 돼요. 근데 취약자 아동이나 초중등생은 반드시 부모가 따라가야 돼요. 부모가 따라가가지고 1년 이상 살고 왔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통 해외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국외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부모가 1년 이상 같이 살았어야 돼요. 살아가지고 살고 이제 부모가 귀국하는 거 그건 돼요. 자,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밑에 바로 기부금 세액 공제로 넘어갈게요. 609페이지 하단에 기부금 세액 공제. 자, 기부하면 또 세금 깎아준단 말이에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하면은 세금을 깎아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공제 대상이 있어요.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돼요. 자, 근데 부양가족의 뭐는 안 따지냐면요. 나이는 안 따지고 뭐만 따지냐면요. 소득만 따진다라는 거. 본인 거는 당연히 되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도 되는데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따지고 뭐는 따지냐면요. 소득은 따진다. 앞에서 배웠던 교육배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세액 공제액이 있죠. 봐도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넘어가시고 거기 610페이지 상단의 표에 2월 공제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기부금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 좀 외우세요. 자, 기부금은 범위가 한도에 따라서 나눠져요. 한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져요. 법정 기부금은 벌어들인 소득 범위 내에서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지정 기부금은 벌어들인 소득 범위 내에서 뭐 10% 혹은 20%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도에 따라서 기부금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 단체가 있고 지정 기부금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기부했냐에 따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법정 기부금 단체는 먼저 국가가 있어요. 국가 등 국가에 기부하면은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재민이나 이재민, 당연히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부했으면은 전액 다 공제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등의 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그런 경우에도 전액 다 공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봤을 때 610페이지 기역하고 니은을 묶으시고 디귿하고 리을을 묶으면 돼요. 그 다음 미음하고 비읍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시옷이 있는데 시옷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이런 단체 보셨죠? 사랑의 열매. 여기에 기부하는 것도 법정 기부금. 자, 그 다음 정당에 기부하는 거 있죠. 정당에 기부하는 것도 법정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 그래서 법정 기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요 5가지, 제가 5가지로 나눴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까. 자, 기역 국가고 니은은 국방헌금, 군발이죠. 다 국가잖아요. 디귿하고 리을은 이재민이에요. 리을에 보면은 특별 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그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그 봉사로 많이 갔었죠. 그 봉사하면은 하루 봉사한 금액을, 기부한 금액을 15만 원인가? 일당 15만 원 쳐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줬었어요. 자, 그다음 미음, 사립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교육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비읍의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등의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 등의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 시엇의 사회복지사와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가 있는데 불우유토끼 단체예요. 근데 불우유토끼 단체인데 여러분들 그 불우유토끼 해보면은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모금하는 사람들한테 돈 줄 때 왠지 찜찜하죠.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그런 부분들이 찜찜하잖아요. 그런 불우유토끼 단체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좀 이따 지정기부금 단체에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 그 쓴 내역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법인들이 있어요. 법인인데 모금한 금액이 어디에 썼는지 출처가 뭐 다 나와 있는 법인, 그러한 것에 기부하면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러한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응에 정당인데, 이 정당에 기부한 거, 근데 정당에 기부한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본인만 돼요. 부양가족 거는 안 된다. 꼭 알아두세요. 본인 것만 공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0만 원 이하하고 10만 원 초과하고 공제액이 달라져요. 자, 10만 원 이하에서는 그 610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제가 돼요. 110분의 100을 한도로. 몰라도 되긴 한데 전액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110분의 100이 왜 전액 공제인지는 몰라도 돼요. 11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된다죠. 15%.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정당에 기부한 거는 법정 기부금인데 본인만 되고 10만 원 이하하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자, 지정기부금 단체는 610페이지 거기 맨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정기부금 있죠. 가운데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자, 먼저 지정기부금 단체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봐요.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노조예요. 노조. 니은은 근로자 노조, 디귿은 교원 노조, 리을은 공무원 노조.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불우유토끼 있죠. 불우유토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불우유토끼 단체는 지정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읍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있죠. 경로당도 지정기부금. 옛날에는 경로당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하고 난 뒤로부터 경로당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책에 하나 개정된 거를 못 적어놨는데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거기에는 비읍 시옷이겠네. 시옷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기부한 것도 지정기부금 단체. 그래서 예전에는 유치원만 지정기부금 단체, 유치원도 지정기부금 단체인데 그걸 제가 책에 실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 지정기부금 단체인데 그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책에 복잡한 한도, 공제액 구하는 식 그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만 알고 계시면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1페이지 상단에 백발백중 팁이 있는데 칠판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거기 백발백중 팁에 보면은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사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가사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해당 세액공제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건만 충족하면은. 자, 근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10월 1일자로 이혼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나의 부양가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12월 말 현재 나의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느냐. 10월까지 쓴 거는. 10월 1일까지 쓴 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나 별거, 혼인이나 취업, 딸이 있는데 딸이 혼인해서 나의 부양 가족에서 빠져나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거, 이혼은 안 돼요. 요 이유권 안 되고 이전 것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죠. 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가 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그 총 급여가 얼마 이어야 되냐면요.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요건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그다음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 그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한 자가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되겠지. 일반 주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 안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네. 여기에 이제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 책에 봤더니 뭐 준주택,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도 가능해요. 자, 요거를 임차하기 위하여 이제 월세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월세 지급한 금액의 12% 혹은 15%만큼 세액공제 해줘요. 15%가 되는 경우는 총 금액이 5,500. 저 잘못 적었다. 10%이고 12%. 자, 월세 지급한 금액의 10% 혹은 12%예요. 그 다음에 이 월세액은 750만 원 한도. 월세액은 750만 원 한도인데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10%에서 12%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막 세세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시험에서는 이때까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다 공제 대상이래요. 다 공제 대상이면은 그냥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공제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입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운다라고 하면 딱 이 정도만 외우세요. 무주택자, 그 다음에 월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됐어요. 요거는 몰라도 된다. 세액공제가 얼마가 되는지는. 자, 그러면은 주택과 관련된 공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저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청약저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 다음에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만 세액공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죠. 그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였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된다라고 했었죠. 공제가.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도 그 책에 나와 있는 세세한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612페이지 보세요. 자, 612페이지 소득자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있죠. 그럼 그 책을 봤을 때 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잖아. 세액공제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다음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고 마지막 배운 게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죠. 이 모든 공제가 근로소득자는 다 가능해요. 근데 근로소득 이외의 자들은 공제가 안 되는 게 거기 보세요. 빨간색 글씨로 빨간색으로 된 부분. 특별소득공제에 보험료하고 주택자금은 안 돼요. 주택과 관련된 공제 보험료 안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되고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 안 돼요.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그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소득자들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근로소득자들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소득 이외의 자들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 3종 세트, 특별세액공제 3종 세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 그 다음에 월세. 그래서 세액공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하고 주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웬만하면 다 안 돼요.
확실하게 근로소득 이외의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연금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인적공제하고 연금공제, 연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자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 공제 못 받는 거 요 5가지, 6가지네. 6가지를 외우시든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06페이지. (330페이지) 보세요. 330페이지에 6번에, 자, 330페이지 6번 문제인데,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1번 보험료, 3번 교육비, 4번 신용카드. 이건 안 되죠. 2번이 답이겠네요. 한부모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돼요. 7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을, 공통으로 되는 거는 일단 안 되는 걸 볼게요. 다의 보험료 안 되겠지. 라의 주택 안 되지. 그 다음에 바의 의료비 안 되겠지. 그럼 되는 거는 가나 마겠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다시 613페이지 보세요. 자, 613페이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판다. 자, 상단에 표를 보세요. 자, 표 제가 칠판에 안 쓸게요. 바로 표를 보는데, 그 연령요건하고 소득요건을 따질 때 부양가족이 공제되는 것들은 연령하고 소득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그 얘들 빼고는 다 본인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만 되는 것들, 대표적인 거, 저축과 관련된 거, 연금저축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아니라 청약저축,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하고 청약저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느냐, 본인만 되는 거. 그 다음에 본인만 되는 게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세액공제 있죠. 그거 빼고는 다 부양가족이 된다라고 보세요. 근데 부양가족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뭐와 뭘 만족해야 돼요? 연령하고 소득을 만족해야 되는데, 613페이지 상단의 표에서 보험료는 연령하고 소득을 다 따져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의료비 보세요. 의료비는 둘 다 안 따지죠. 왜냐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건데, 연령하고 소득 따져가지고 지출하면 그 공제 대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외의 것들은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만 따져요. 기부금하고 신용카드, 교육비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할 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인적공제 배울 때 뭘 배웠냐면요, 기본공제를 배웠죠.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를 배웠잖아요. 그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하고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나이하고 소득을 충족해야 되겠지. 얘들을 만족한 자들 중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하고 소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있잖아요. 걔들은 기본 공제를 꼭 받아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보험료 같은 거, 만약 보험료 말고 의료비 지출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기본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의료비 지출했으면은 그럼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 공제 받아야지 이런 특별 공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인데, 이 소득 요건 부분에서 저 앞에 소득 요건 판단할 때 교재 몇 페이지였냐면요, 597페이지 보세요. 자, 597페이지 하단에 팁이 있죠. 소득요건 판단. 시험에서는 이것만 알면은 소득요건 판단이 전부 다 돼요. 자, 근데 아마 앞에 강의에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기타 소득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80% 뺀다라고 했을 거예요. 80%가 아니라 70%예요. 바뀌었죠? 그러면은 세 가지 요건 다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분리과세는 소득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가지. 분리과세는 세 가지 외우라고 했죠. 복권, 일용직,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얘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총 급여로 따져요. 3번에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경비를 몇 프로 빼라고요? 70%. 그럼 밑에 예제가 있는데 아버지 일시 강연료 소득 300만 원 있죠. 얘는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되겠죠. 70% 빼면은. 어머니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복권 당첨 소득, 복권은 분리과세 되죠. 딸 일용직 분리과세 되죠. 형제 이자 소득,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니까 되죠. 6번에 처제 근로소득이 500 되겠죠. 근로소득은 총 급여를 이야기해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니까 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보던 대로 갈게요. 자, 613페이지. 자, 그 가운데 예 볼게요. 예. 다음 자료를 참고로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 공제 내역서에 OX를 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보험료가 있고, 기부급,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가 있지. 자, 그럼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봤더니 그 위에 보세요. 아내 전지민 53세이고 총급여 500이죠. 소득 요건 안 걸렸죠. 그럼 다 되겠네요. 아내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이 안 따지죠. 예, 전부 다 오케이. 부친이 있지. 부친은 소득 요건에서 걸렸네. 양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소득 금액이 100이 넘으니까 소득 요건에서 걸렸기 때문에 의료비만 돼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자, 그다음 모치는 그 소득 요건 충족했죠.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니까 그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직계 전속은 뭐가 안 돼요? 교육비가 안 되지. 자, 그다음 딸은 나이하고 소득을 다 만족했네요. 다 되겠네. 아들은 일용직이 있죠. 소득은 안 걸렸는데 뭐만 걸렸어요? 나이에서만 걸렸네. 그 보험료는 안 되겠네요. 나이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겠죠.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는 나이는 안 따지잖아요. 자, 그럼 동생은 일시적 강연료 수입이 300 있으니까 이건 되겠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안 따지잖아요. 소득을 안 걸렸잖아요.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되죠. 그래서 박일성은 동생은 다 되는데 뭐만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는 형제 자매는 안 되잖아요. 요것만 안 되겠네. 자, 처제는 나이에서 걸렸네요. 소득이 없잖아요. 나이에서 걸렸기 때문에 비고란의 치약의 이유로 별거 중이니까 같이 안 살아도 같이 되는 거죠. 이유는. 그럼 나이를 안 따지는 거. 일단 보험료는 안 되겠네. 기부금 되겠네. 신용카드는 안 되죠. 형제 자매는 안 되죠. 교육비는요? 되죠. 의료비는요? 되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보험료하고 신용카드만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론은 설명을 다 했고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하기 전에 그 615페이지 급여 업무 흐름도 있죠. 그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단 이론 강의 마칠게요. 자, 어떤 사원이 1월 1일날 입사를 했어요. 자, 입사를 하면은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에서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사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급여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1월 31일이 급여 지급일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급여 지급할 때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급여 대장 만드는 메뉴가 급여 자료 입력이에요. 자, 그럼 1월 달에 급여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원천 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예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얘를 이제 신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 하는 일은 사원 입사하면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일 날에 급여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금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달 업무를 하다가 12월 말이 지나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이 되면 뭐 하냐면요, 연말정산 하겠죠. 이때 되면 연말정산해요. 사원이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연봉이 3,600이었다.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했더니 결정세액이 뭐 1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뭐 매달 급여 300 받는 거에 대해서 납부한 세액이 3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1년 동안 기납부 세액이 36만 원이었네. 그러면은 환급 세액이 26만 원 나오겠네요. 이렇게 2월 달에 세금 계산 정확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말정산한다라고 하죠. 자,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을 국세청에다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출하는 걸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그리고 연말정산한 결과물을 직원한테 줘야 되는데 직원한테 줄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렇게 총 4가지 업무가 있어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무조건 100% 나와요. 100%. 10점짜리, 얘는 5점짜리. 그래서 연말정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이론이, 입력하는 건 크게 안 어려워요. 그 앞에서 배운 이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공제액 같은 걸 외우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공제 대상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것만 판단을 잘 하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실기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